안녕하세요. 오늘은 84회 기업회 기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의 정의와 정보 이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회계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사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며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죠. 2번. 회계는 기업과 같은 영리 조직만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영리 조직을 위해서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3번. 회계정보 이용자 중 투자자는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아니죠. 현재 투자자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빼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그 다음에 기타 정보 이용자까지 포함해가지고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이제 총칭을 하게 됩니다. 4번.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자인 경영자도 회계정보의 이용자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 다음의 자료에서 한국의 신축 건물 B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한국은 2024년 초 사업 전환에 따라 기존에 사용해오던 건물 A를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건물 B를 신축하였다.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장부가입이 120만원이 건물 A의 철거 비용은 16만원이고 다 필요 없고, 새로운 건물 B 신축 공사의 도급 금액은 700만원으로 이제 2024년 중에 완공되었다. 건물 B의 신축과 관련된 차입금의 발생 이전 중 자본할 금액은 120만원이고 건물 B의 취득세는 11만원이다. 그래서 700 더하기 120만원 더하기 11만원 계산하면 1번 831만원 계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인 토지를 구입하거나 처분 시에 개정 과목은 미지금이나 미주금을 사용한다. 맞고요. 2번 일반적인 상거래로 발생하는 개정 과목은 외상매 추궁금 외상매입니다. 맞고요. 3번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다. 맞습니다. 4번 바드럼의 할인 거래가 매각 거래에 해당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고 영업의 비용이죠. 바드럼 할인 거래 하면은 저희 이자 비용 생기죠. 이자 비용 생기게 됩니다. 4번. 서울은 기말 결산을 위해 실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 서울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형성 자산으로 표시할 금액은 얼마인가? 통화 25만원 맞고요. 우표는 비용이고요. 송금만 맞고요. 타임 발행 약속금 아니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맞고요. 그럼 25만원 더하기 25만원 더하기 20만원 20 계산하면 이제 2번 70이네요. 5번. 중부의 2024년 주식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일자별 회계 처리로 들린 것은 24년 1월 12일 하나가 발행한 주식 2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였다. 중부는 동주식을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인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 거래 수수료를 단기 비용 처리하지요. 자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2024년 1월 10일 보면 단기 매매 조건 20만 1,000원이라고 써놓네요. 틀렸네요. 네. 나머지도 볼게요. 24년 2월 5일 미래가 발행한 주식 10주를 주당 9,000원을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였다. 중부는 동주식을 기타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기타 투자 목적이네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식해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를 자감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맞고요. 그 다음에 5월 2일 하나의 주식 10주를 주당 12,000원에 매각하였다. 그쵸? 저희 이게 원래 20이니까 20이고 이제 20주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10만원 나간 거 맞고요. 현금이 12만원 들어온 거 맞고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2만원 이것도 맞겠네요. 네, 24년 12월 31일 하나의 주식 1주당 공정 가치는 13,000원이며 미래의 주식 1주당 공정 가치는 8,5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희 매도 가능 증권, 매도자 가능 증권은부터 계산해 보면 9,000원짜리 8,500원에 했으니까 평가 손실 500 곱하기 미래가 10주 네, 아니네요. 91,000원
나누기 10주 계산하면 9,100원인데 9,100원에서 8,500원 빼면 500원이 아니고 600원이네요. 600 곱하기 10주니까 6,000원 평가손실 잡고요. 매도가능증권 6,000원 감소시켜야죠. 네,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13,000원이다. 저희 만원의 성과를 13,000원에 3,000원 올랐네요. 10주 남았죠. 저희 팔고 3,000 곱하기 10주 계산하면 3만원. 네, 단기매매증권 3만원 추가하고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3만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되는데 매도가능 증권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이익이라서 재무상태표에 범위 되죠.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6번. 다음 중 지분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지분법은 투자회사의 보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은 맞고요. 2번. 지분증권 중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단기매매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 아니고 매도가능증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4번. 단기매매증권 유동자산을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 1년 미만이니까 유동자산 맞겠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다음은 인천의 매출 채권과 대손중단금 관련 자료이다. 기말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제가 대손 상각비 계산할 때는 부채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가 여기, 말이 여기, 그 다음에 발생이 여기, 지급이 여기. 그쵸? 그러면 저희 기초에 70만원 있었고요. 기말에는 이제 매출채권 대손 처리액 30, 매출채권 대손 처리액 30, 정기 대손 처리 회수액 30. 그러면은 30, 30이니까 그냥 안 적어도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 잔액 1억 1000.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에 의해 매출채권의 1%를 설정한다. 그럼 1억 1000에 저희 기말에는 1억 1000에 1%니까 110만원 되겠네요? 그럼 저희 차이나는 금액은 40이네요. 네, 한번 구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는 대전의 2024년 기말재고 자산 내역이다. 2024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기말재고 자산 수량, 장부상 수량 600개, 조사에 의한 실제 수량 400개. 그러면은 저희 감모 손실이 200개 곱하기 취득원가 하면 되죠? 네, 단위당 원가는 1150원, 최대원가 1150원. 그 다음에 시가는 1000원이래요. 그러면 저희 평가손실도 잡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재고 감모손실의 10%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평가손실해야 되는데 실제 수량 400개 곱하기 저희 150원. 계산하면요. 이거 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 곱하기 1150 계산하면 23만원 이죠. 그래서 23만원 더하기 6만원 계산돼서 29만원 구할 수 있겠네요. 저희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한 건데 단기순이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상 간모다 비정상 간모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관모손실 23만원을 나눠야 돼요. 네, 제곱차서 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나눠야 돼요. 네, 9번. 광주의 2024년 중 장부상 재고자산의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4년 손익계산서 인식할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단위당 원가의 결정은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 네, 이렇게 되고요. 1월 1일 기초, 5월 30일 매입, 6월 23일 매출 300개인데요. 저희 7만원, 만원 더하기 하면 7만원. 이거 7만원 나누기 저희 수량이 400개였어요. 그럼 7만 나누기 400 계산하면 175원인데 175 곱하기 300 계산하면은 이때는 매출원가가 52,500원이네요. 그럼 저희 7만원에서 52,500원 썼으니까 17,500원 남았고요. 17,500원 남았는데 저희 또 400개를 250원에 매입했어요. 17,500원 더하기 10만 나누기 500 계산하면 235
235 곱하기 400 계산하면 94,000원. 94,000원 더하기 52,500원 계산하면 146,500원 계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총평균법은 그냥 이거 통으로 이렇게 만원, 6만원, 10만원 계산한 다음에 400, 800개 나눠서 매출원가 한 방에 700 곱하기 원가, 단가 한 번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법만 이렇게 매출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단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 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반영한다. 맞죠? 2번 유형자산 취득과가 직접 관련된 재생원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득하지 않고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 했었어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맞고요. 4번 현물 출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한다. 맞습니다. 1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간 재무제표는 3개월, 분기, 6개월, 반기 단위로 작성하여 작성하면 그 밖의 기간은 작성할 수 없다. 아닌데요. 1년 미만은 다 작성할 수 있어요. 1개월 단위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1번이 틀렸고요. 2번 이익잉여금 처분기 순서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맞고요. 3번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맞고요. 4번 정보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1,000원이나 100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저희 실제로 단위가 막 엄청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1,000원이나 100만원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이 되게 칸을 어겼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다트 사이트 들어가시면 저희 재무제표를 공시된 재무제표 보실 수 있어요. 12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부산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중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지출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와 같다. 개발 활동의 지출액은 모두 유형자산의 인지기준을 충족한 것이며 2024년 7월 1일부터 개발 활동의 결과로 신제품 생산이 시작되었다. 개발비는 5년 동안 영직법으로 생각할 때 2024년 12월 31일 부산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되어야 할 개발비는 얼마인가? 그러면 저희 24년 중에 됐고 24년 7월 1일부터 신제품 생산이 시작되었대요. 그쵸? 그러면은 개발비 70만 원인데요. 연구활동은 이제 이건 비용 처리되죠. 70만 원인데 이거 5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6 해야 되죠? 그러면 70 나누기 12 곱하기 6 계산하면 7만 원인데요. 70에서 7만 원 빼면 63만 원이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13번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2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호기 연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맞고요. 3번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외의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의무 존재해야죠. 4번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인식에 고려해야 한다. 저희 상계시키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4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다음 중 사채 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사채 발행일의 시장이자율보다 사채 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더 높으면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 시부터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적용하고 상각환입하고 동상각 상환입액을 사채 이자 비용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너무 맞는 말이고. 3번 사채 발행에 대한 비용, 중개수수료, 증권, 인쇄비 등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차감하셔야 돼요. 그쵸? 3번이 틀렸네요. 4번 유효자율이란 사채 발행 가액과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의미하고 기본적으로 사채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과 일치한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15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대구는 2024년 1월 1일 액면급의 10만원, 표시이자율 연 10%. 그러면 10만원에 10%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원이고요. 매년 말 후급 조건. 만기 3년 2016년 12월 31일 만기 일시상한 사채를 발행하였다. 동사채의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연 8%이다. 저희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 사용해야 되고요. 대구의 2024년 12월 31일 해당 사채의 발생이자 관련 처리, 회계 처리와 올바른 것은 단 단위금액 1원의 현재 가치 계수는 아래의 기표를 이용하고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금은 무조건 만원 나오겠죠. 액면 이자가 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8%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 연금의 현가계수가 안 드러났으니까 0.9259 더하기 0.8573 더하기 0.7938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면 이거 2.577년 나오고요. 그럼 2.577년 곱하기 만원 n 플러스 10만 곱하기 0.7938 n 플러스 mr 하면 105150인데 저희 연 8%잖아요. 이자 비용은 연 8% 곱하기 8% 그래서 한 8, 4, 2, 1,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차변에 1588 나와야겠죠. 16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부채는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은 유동부채, 1년 이상인 것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무제표 작성일 아니고요. 보호의견 종료일이죠. (1번이) 틀렸네요.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기업으로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맞고요. 3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고요. 4번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자본 조정이 발생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본 조정이라 함은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래인 거죠. 1번 물산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약 감자차익이 500만원 발생했다. 감자차익 이기네요. 500 아니네요. 2번 울산은 최대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300만원의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자기 주식 취득하면 자본 조정이 일어납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울산은 매도가능 증권을 기말 공정가치로 쭉 평가함에 따라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100만원 인식하였다. 이거 자본 조정이 아니고 기타 포괄 이익이죠. 4번 울산은 누적된 결손금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자본금 200만원을 감액시켰다. 자본금 감액시킨다고 자본 조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18번 다음 중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및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주식 배당은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감소시키나 이익잉여금 총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주식 배당은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감소시키고 이익잉여금 총계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법정 정기금 및 임의정기금으로의 적립은 이익잉여금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맞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거나 자본 총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현금 배당은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나 이익잉여금 총계 및 자본 총계는 감소시키지 않는다. 전부 다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랑 라 이렇게 고르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되네요. 19번 다음 중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 시기로 틀린 것은 1번 상품권을 판매한 후 재화를 인도하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법은 맞는 말. 2번 수강료 수령한 시점이 아니고요. 강의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위탁 판매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맞죠? 4번 장기화폐 판매 재화를 인도한 시점 맞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이 울산의 도곡공사 현황이다. 도곡공사의 계약 금액은 1억 원으로 단기에 공사를 개시하여 2025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이다. 울산이 2024년에 인식할 공사 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4년 저희 계산할 거니까 수익 구하고요. 비용 구하고 그럼 이익 구할 수 있겠네요. 비용은 3천이래요.
그래서 저희 8천만 원 중에 3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30 나누기 80 계산하면요. 여기 2024년에는 37.5% 진행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억 곱하기 37.5% 계산하면은 3,750이겠죠? 그럼 이익은 750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자산은 재고자산, 무형자산, 무유형 자산 등이 있다. 맞는 말이고 2번.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에 금융리스 관련 금융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요. 네, 3번. 특정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도 자본화 기간이 종료되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요. 4번. 재고자산의 경우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려면 의도된 상태, 취득건설 생산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22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강원의 2024년 재무상태표상 기초 부유지급 보험료는 50만원. 미지급금이니까 부채네요. 부채는 초과 여기 50이 오고요. 기말 미지급 보험료 60만원, 말은 차변에 60. 강원의 2024년 손익계산서상 보험료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강원의 2024년 보험료 지급액은 얼마인가? 보험료 지급액은 여기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생액은 여기 130. 그러면 130에 50 따면 180이고 180에서 60만원 빼면 120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성격의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1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2번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3번 재산을 재평가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로의 변경, 4번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산정 반복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만 회계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2, 3, 4번은 아마 회계 2, 3, 4번은요. 2, 3, 4번은 2, 3, 4번은 회계 정책의 변경인 거죠.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근데 회계 추정의 변경이 제가 알기로 2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이에요. 아마 이 신문에서는 내용연수 변경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4번. 다음은 경기의 단기 상품 매매 관련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기의 상품 매입액은 얼마인가? 총 매출액이 60, 매출 애누리가 15만원. 그럼 60 빼기 15만원 계산하면 저희 순 매출액이 45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 상품 재고액 7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 3만원. 그럼 저희 또 티계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초에 7만원, 말에 3만원. 매출 총액은 순 매출액의 40%이다. 그럼 45만원. 45만원 곱하기 0.6 계산하면 매출 원가가 60%겠죠? 그래서 27만원인데요. 27만원인데 매출 원가가 여기 오잖아요. 27만원. 그럼 27만원 더하기 3만원 하면 30이고 30에서 7만원 빼면 23만원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25번 중소기업 회계기준.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가계급금이나 가주금 등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맞고요. 2번 자산과 부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계하에 표시하지 않는다. 상계에서 표시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상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이랑 채무를 차익을 결제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에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어떤 경우라도. 난 너무 아닌 말이죠.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맞습니다. 4번 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면 유동부채로 부른다. 맞고요. 아까 전에 이거 회계연도 말이 아니고 재무제표 작성일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 아니에요. 회계연도 말부터 해야 돼요. 원가 회계 1번 다음 중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계산한다. 맞고요. 2번 원가 집계 대상별로 분리 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한다. 맞고요. 3번 원가 계산을 위해
채택한 원가 계산 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다음 변경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원가는 국가 회계 실체가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한국의 단기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다면 단기 매출액은 얼마인가? 기초제품이 3,000원, 기말제품 재고액이 2,000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5,000원. 그럼 매출원가는 8,000원 빼기 2,000원이면 6,000원. 6,000원이고요. 영업이익이 2,000원, 판매관리비가 1,000원. 그러니까 6,000원 더하기 2,000원 더하기 1,000원 계산하면요. 8,000원, 9,000원. 정답은 4번이죠. 3번. 다음 중 인과관계 기준에 의한 보조부문 원가의 원가 배분 기준으로 연관이 없는 것은 1번 동력 부분 사용 전기량, 2번 구매 부문 구매 시간 협상 비용. 협상 비용이 아니고요. 주문 횟수나 주문 비용 같은 거 있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검사 부문 검사 시간 검사 수정 너무 맞는 말이고. 4번 수선 유지 수선 횟수 수선 시간 네도 좋습니다. 4번 다음 중 원가 계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초반 동반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만을 제품 원가에 포함한다. 맞고요. 2번 정상개별 원가 계산의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배부액으로 배부한다. 실제 배부액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정 배부액에다가 그 다음에 실제 조업들을 곱해서 정상개별 원가 계산하게 되죠. 2번이 틀렸네요. 표준 원가 계산의 제조 간접 원가는 표준 배부액으로 배부한다. 맞는 말이고. 4번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제조 간접 원가도 제품 원가에 산입한다. 맞는 말입니다. 5번 다음은 서울의 2024년 7월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24년 7월에 직접 재료 사용액은 30만원, 매출 원가는 200만원이다. 가공원가가 직접 노무 원가의 500%라고 할 때 2024년 7월에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저희 일단은 제품부터 구하는 게 좋겠어요. 그쵸? 초가 15만원, 말이 10만원, 매출 원가는 210만원. 210만원 빼기 10만원 계산하면 195만원.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195만원 있어요. 195만원이고 제공품은 20만원. 자, 30만원. 그럼 대변이 1950 더하기 30 계산하면요 2250 이렇게 나오고요. 25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직접 재료도 나와 있어요. 30만원 더하기 3만원, 33만원 빼기 4만원 계산하면요. 그러면 저희 재료가 29만원 있네요. 29만원일 거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가 직접 노무 원가의 500%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250 빼기 200 계산하면 2050인데 2050 빼기 290 계산하면 저희 가공원가가 1760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1760 나누기 직접 노무 원가의 500%라고 했으니까 5를 나누는 거예요. 잠깐만요. 250 빼기 20 1950 플러스 300 250 빼기 20 단기총 제조원가는 205만원이고요. 직접 재료 원가가 직접 재료비가 30이잖아요. 네, 매입액이 아니고 사용액이네요.
잘 보셔야 돼요. 네, 헷갈렸네요. 그러면은 이 205만원에서 30만원 빼면 205만원에 30만원 빼면 저희 175만원인데 175만원 나누기 5 계산하면요 35만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네, 사용액인지 매입액인지 잘 보셔야겠죠. 좋습니다. 6번. 다음 중 보증무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여 배분하고 고정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에 근거하여 배분한다. 맞는 말이고. 2번. 상호배분법은 보존물 상호 간의 요용수수 관계를 모두 고려하므로 배분수와 관계가 없다. 맞는 말이고. 3번. 단계배분법은 부배분 순서에 따라서 배분 후의 제조간접원가 총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분 후나 배분 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4번. 단일 배분율과가 상호 배분율법은 혼용해서 세조공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7번. 아래 자료에서 기본원가에 속하면서 동시에 가공원가에 속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얘기하는 거고 가공원가는 제조 간접비랑 직접 노무비 얘기하는 거니까 직접 원가만 찾으면 돼요. 2,000원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인천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다. 다음 중 인천의 제조 간접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1번. 승용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생산 직원의 급여. 이거는 직접 노무비죠. 직접 노무비이고요. 2번.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매입한 대형 트럭용 타이어. 이거 직접 재료비겠네요. 3번. 본사 직영 영업소에 배치된 판매관리 직원의 급여.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겠네요. 네, 4번.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지원하는 구매부 또는 자재관리부 사무직원의 급여. 이건 제조간접 원가 맞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9번. 다음 중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가 개념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갑은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무사 시험 대비 수험서를 50만원에 구입하고 학습하기 시작하였으나 세무사 자격증을 취급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이때 노무사 시험 대비 수험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50만원은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에 대한 매몰 원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10번. 정생개발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중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24년 제조간접 원가 예산은 3,000원, 예정 직접 노무 시간은 300원이다. 그럼 3,000 나누기 300 계산하면 배분은 10원 이고요. 2024년 실제 정도 직접 노무 시간은 310원. 10 곱하기 310 하면 되죠. 그럼 3,100.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3,000원. 3,000원보다 10원 더 많이 배부했네요. 아니 100원 많이 배부했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죠. 네, 11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대전의 2024년 제품 생산량은 2만 개이다. 결산 과정에서 2024년 중 다음과 같은 원가 발생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오류 수정으로 인한 당일당 제조원가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기조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은 없다. 공장 수선료 100, 광고료 200, 기계설비, 감가상각비 200, 공장 관리자급여 300. 그럼 이거 광고료는 생산비가 아니죠. 그래서 100만원 더하기 200만원 더하기 300만원 하면 600인데요. 600 나누기 저희 생산량이 2만 개였어요. 그쵸? 2만 나누면 300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에 개정된 원장은 광주의 2024년 제품 제조 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직접 재료 원가는 단기총 제조 원가의 40%,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200%일 때 광주의 2024년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구하면 되죠. 가공 원가. 그러면 이제 545만 원에서 45만 원 빼면요. 단기총 제조 원가가 500인데요. 네, 직접 재료 원가 단기총 제조 원가의 40%래요. 그럼 저희가 구할 거는 60%만 구하네요. 560% 계산하면 300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부산은 제품 제조 원가 계산에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2024년 5월 제조와 관련하여 사후 검토 결과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80%였으나 30%로 잘못 적용하여 계산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완성품 완성량, 완성품 완성량 단위당 원가, 완성품 원가에 각각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완성품 완성량 당연히 과소.
이고요. 완성품 완성량 당이다 원가 과대겠네요. 네, 과대고 완성품 원가는 당연히 과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14번. 다음 중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 원가는 매정 배분율로 계산한다 맞는 말이고,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서 모든 원가는 실제 원가를 사용한다. 정상 원가 계산에서 그 직접 재료랑 직접 놓으면 실제 원가 사용하고요. 제조 간접비는 정상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사용한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하는 거 종합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틀렸어요. 4번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노무 원가만 실제 배분을 사용한다. 직접 노무 원가 말고 직접 재료비도 실제 배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4번 틀렸네요. 15번 대구는 3종류의 결합 제품 A, B, C를 하나의 결합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자 가치에 의해 배분되고 있으며 관련된 재료는 아래와 같다. 이 경우 A의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얼마일까? 결합원가 6만원, 24만원. 6만원 나누기 24만원 하면 저희 0.25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36만원에 0.25 계산하면 여기 9만원. A의 판매 가치 구하고 있으니까 36만원 빼기 9 빼기 10.2 계산하면 여기 19만 8천원 나오죠. 정답은 2번이었네요. 16번 다음 중 영산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산품과 공산품의 공통점은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작업이 필요한 규격품이라는 것이다. 연산품은 규격품 맞는데 공산품은 불량품이에요. 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제조기여서 폐기 처분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품목을 공산품이라고 하게 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연산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가공하여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 연산품에 배분된 결합원가는 매물원가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연산품은 분리점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배분해 주어야 하며, 배분하는 방법으로는 물량기준법, 판매점에서의 판매가치법, 균등이익률법, 순실가치법 등이 있다. 맞는 말인데 이거 전부 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4번 연산품이란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제품 말하면 결합 제품이라고도 한다 맞는 말입니다. 17번 다음 중 공소 및 작업 해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소품은 모두 단계에 착수된 물량, 장소에 파수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가를 계산한다. 그 검사 시점에 따라 달라요. 검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소품은 단계 작성한 걸로 보게 되죠. 그래서 정답 맞고요. 2번 공소는 검사 시점에 일시에 발생한다. 맞고요. 3번 생산기준법에서 작업 폐물은 순실한 가치를 제조원가 또는 제조 경비에서 차감한다. 맞고요. 4번 정상공소는 제품 생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제품 원가에서 차감한다. 아니죠. 합격 물량 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상공소이니까요. 비정상공소는 제가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18번 울산은 평균법에 의해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기초재고는 없다. 다음 조를 바탕으로 기말 제공부의 재료원가, 완성품 환산량과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의 합계 수량은 얼마인가? 단기작 수량 10만 개, 기말 제공 수량 4만 개, 완성도 재료원가 70%. 그러면은 47에 28. 그래서 재료원가가 28,000원. 그 다음에 가공원가 20%. 4, 2, 8. 그래서 8,000. 입니다. 그쵸? 그러면 28,000 더하기 8,000 계산하면 36,000이죠. 정답은 3번이었네요. 19번 다음은 강원의 2024년 2월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강원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재료는 그 작업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의 전반 진흥 절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또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는 5대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단계 재료원가 완성품 수량을 계산하면 몇 단위인가? 단계 주제분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계 착수량 모르고요. 기말 제공품 만 알아요. 2,500 0.4 그러면은 저희 재료비는 2,500 가공비는 2,500 곱하기 40% 하면 되죠. 2,500 곱하기
0.4 계산하면은 1000. 그쵸? 그 다음에 저희 직접 재료 소비액은 85만 5천원이래요. 85000 나누기 2500 계산하면은 342.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근데 저희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71원이래요. 그쵸? 이걸 어찌저찌 곱했더니 171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2500대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러면 171 곱하기 완성품 환산 단위당 재료원가의 가구원가는 5대4 비율이니까 171 나누기 9 곱하기 5 계산하면 여기가 95원일 테고, 그러면 95 빼기 171 계산하면 여기는 76이죠. 76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85 그러면 여기가 재료비가 9,000 되고, 그 다음에 57만원 나누기 76 계산하면 여기는 7,500 돼야 되는데, 저희는 재료원가 완성품 수량 물어봐야 되니까 9,000에서 2,500 빼면 6,500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20번. 참치통조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동해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참치알을 생산 시점에서 순실현 가치로 평가하여 참치총조림에 배부하고 있다. 참치알은 외부에 키로당 4,000원에 판매되면 판매 비용은 만원이 발생한다. 제조공정에서 부산물인 참치알이 40kg 판매되었다면 참치통조림에 배부할 부산물 금액은 얼마인가? 부산물이네요. 4,000원. 네. 40kg 곱하면 16만. 근데 저희 판매 비용 만원 발생했어요. 그쵸? 그래서 만원 빼면 15만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1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2024년 기본원가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경기는 개별원가 재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일관점 원가는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2024년 제조관점 원가 예상액은 200이고 제품 제조와 관련된 기본원가 예산은 800이다. 그래서 2 나누기 8 계산하면은 0.25 되고요. 2024년 제조관점 원가 예정 배부액은 150만원이고 실제 제조관점 원가 발생액은 18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25에다 뭘 곱했더니 150만원이 되었대요. 그쵸? 그럼 150 나누기 0.25 계산하면 600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은 총 원가에 대하여 계산되고, 선입 선출법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발생 원가로 이루어진 작업량만으로 계산된다. 맞고요. 2번 기초, 기말 제공비 완성도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 기초, 기말 제공품 완성도별로 구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맞습니다. 3번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은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의 합한 수량이다. 기말이 아니고요. 기초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선입선출법은 전개 작업 능률과 단계 작업 능률을 구분하므로 원가 통제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23번. 다음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종의 단기 제품 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단기 실제 생산량은 얼마인가? 유리한 육률 차이가 60, 유리한 입률 차이가 40,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 실제 노무 원가 발생액은 200이고 입률 차이가 40이니까 여기는 240, 능률 차이가 60이니까 여기는 300. 그쵸? 그러면 여기 1000시간 곱하기 2000시간 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1000시간을 또 여기다가 곱하기 그 240 되었겠네요. 그러면 240을 여기다가, 그럼 저희 800.
1250인데 저희 표준 허용 시간이 10시간이니까 10 곱하기 125개 했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2번 125개가 됩니다. 24번. 다음 중 표준 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원가 계산 준칙에서 표준 원가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표준 원가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도 볼게요. 2번 직조재료 원가, 직전원 원가, 변동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비의 성격으로 분류한다. 맞고요. 3번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예산 차이와 조합도 차이로 분석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표준 원가와 실제 발생 원가와의 차이인 원가 차이는 원가 계산 기간별로 산정한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네, 마지막 문제. 25번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남해의 2024년 단기제조 간접 원가는 단기제조 간접 원가 관련 자료 정보는 다음과 같다. 고정제조 간접 원가 단위당 예상 배분율은 얼마인가? 고정제조 간접 원가 예산은 150이다. 가운데 쓰고요. 제조간접원가 배분율 산정을 위한 기준 적도는 5,000시간이다. 신체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은 6,000시간이다. 단기 실제 고정제조 간접원가 발생액은 150이고 120이고 고정제조 간접원가 초업도 차이는 30만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30만원 그러면은 150에다가 30 더하면 되죠. 180이네요. 신체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은 6,000시간이니까 그러면 180 나누기 6,000 계산하면 300원이죠. 사실 이거 300원 바로 구할 수도 있었죠. 5,000 곱하기 300 하면 150이니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조금 밤늦게 촬영하느라고 말이 많이 엉켰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